어르신, 며느리 조심하세요. 콩국수집 직원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인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겨우 10초도 안 되는 찰나였습니다. 물컵 밑에는 빳빳한 냅킨 한 장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7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수백억 대 건물, 3년간 친딸처럼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 그리고 죽은 아들의 영정 사진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냅킨 한 장 위에서 산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면부지의 그 청년은 대체 왜 저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말순, 올해 72살입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참기름 한 말 짜는 것으로 시작해 이 악물고 30년을 버텨 수백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호랑이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크고 성깔 드센 할머니가 그렇게 큰 건물을 쥐고 흔든다며 혀를 내둘렀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한테도 한 가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약한 곳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오른쪽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72해를 버텨온 이 관절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욱신거림이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부어오른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새벽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벽시계의 초침소리만 똑딱똑딱 어둠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서자 정면 벽에 걸린 액자 속 상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눈을 감아버린 제 외아들입니다. 겨우 40이었어요. 40해밖에 못 산 자식의 영정을 잃은 넘은 어미가 매일 아침 걸레로 닦는다는 게 참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축축한 걸레로 유리를 훑을 때마다 사진 속 상우의 환한 웃음 위에 제 주름진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그 겹침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올해 43살 이 상가 건물을 이어받아 제 뒤를 든든히 봐줬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목전 밑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뚝배기 끓는 소리와 함께 된장 냄새가 살살 풍겨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저는 석 달을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상우 이름을 불렀고 병원에서는 탈수 증세로 2번이나 실려갔었죠. 그때 수진이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죽을 끓이고 등을 문질러주고 새벽마다 제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들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깊이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입맛에 맞게 순두부랑 갈치조림 해놨어요. 수진이가 쟁반을 들고 제 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 순두부찌개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작은 종지에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제 혀가 짠 것을 못 견디는 걸 알고 간을 항상 싱겁게 맞췄습니다. 또 새벽부터 부산 떨었어? 나 하나 먹여 살리려고 고생이 많다.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감사함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밥그릇 위치까지 살짝 고쳐주며
눈을 반달처럼 휘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죽은 상우를 많이 닮아서 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진이의 부축을 받아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시장통 한복판, 30년 넘게 피와 땀을 쏟아올린 수백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면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기름 냄새 배인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깨를 볶던 시절, 손가락 마디가 까지도록 기름을 짜던 날들이 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스며 있었으니까요. 1층 로비를 지나자 오래된 세입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기운이 팔팔하시네. 며느리분이 얼마나 잘 모시면 저렇게 윤기가 나요. 문구점 김 사장이 수진이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바로 옆 가게 이 여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또 있어요. 천사가 따로 없지. 수진이가 허리를 꾸벅 숙이며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건데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쓸데없는 소리들 말고 장사나 해야 하고 입을 삐죽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며느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상층 집무실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제 의자를 빼주고 무릎 담요까지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즐겨 마시는 대추차까지 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곱고 하얀 손을 보다가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참기름 짜다 생긴 화상 자국, 마디마디 굵어진 뼈, 거칠게 갈라진 손톱. 같은 여자의 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수진이가 종이 쇼핑백에서 기다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 오칠에 금빛 테두리가 감긴 지팡이 하나가 비단 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호두나무로 깎아 손에 딱 맞게 휘어져 있었고 손잡이 바로 아래에 동전 반쪽 크기만 한 은빛 금속 장식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외 장인한테 특별 주문 제작한 거예요. 어머니 관절에 물이 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수진이가 제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비싼 물건임을 단번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손잡이 밑에 금속 장식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시든 이 지팡이 꼭 갖고 다니세요. 제가 옆에 없을 때도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가 두 손으로 제 팔을 감싸쥐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알았다니까 하고 투덜거렸지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정성을 가진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어머니. 보름 뒤에 지분권자 임시 총회가 있는데요. 어머니 신경 쓰실 것 하나도 없어요. 서류 준비부터 친척분들 연락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실 총회니 지분이니 하는 골치 아픈 일은 상우가 살아있을 때도 다 아들한테 맡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몫까지 수진이가 대신하고 있으니 이 며느리가 없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집무실에 노을빛이 스며들 무렵 수진이가 제 뒤로 돌아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승모근이 풀리며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벽에 걸린 큰 거울에 수진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 수진이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은 다정했지만 그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 아니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짐승의 눈 같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르륵 내려왔고 주무르고 있는 수진이의 손가락이 갑자기 남의 손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돌려 올려다보자 수진이는 이미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깨 많이 뭉치셨네.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거울에서 본 그 차가운 눈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면 괜히 의심이 많아진다더니 하루 종일 피곤한 탓에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노을빛이 거울에 반사돼 그림자가 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석 달을 밤새워가며 나를 살려낸 사람인데 내가 뭘 의심한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상우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들의 웃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우야, 수진이가 너 목까지 어미를 챙기는 거 보이지? 걱정 마라. 어미가 수진이한테 다 물려줄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진이가 준 지팡이를 머리맡에 세워두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손잡이 및 은빛 장식이 창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장치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여기며 마음 한켠 가득 안도감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까지 수진이를 내 진짜 핏줄로 내 후계자로 여기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요.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저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선물 받은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당부한 대로 저는 어디를 가든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집에서 상가까지, 상가에서 병원까지, 심지어 거실에서 화장실을 오갈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 삐걱대던 무릎이 한결 편해졌고 검은 오칠이 빛나는 명품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상가 세입자들이 멋지십니다. 사장님하고 추켜 세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수진이가 건물 집무실로 올라와 제 앞에 살짝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예약 잡아놨어요.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콩국수집이에요. 여름엔 기력 보충을 하셔야죠. 저는 그런 데 가서 뭘 하냐, 집에서 해먹지 하고 손을 내저었지만 수진이가 워낙 간곡하게 졸라서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내 팔짱을 끼고 주차장까지 부축해 차에 태울 때 지나가던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는 당연한 건데요. 모료하며 새하얀 이를 드러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왔지만 저는 문득 그 웃음을 보여주는 대상이 저가 아니라 경비원이라는 걸 의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콩국수집은 한옥을 개조한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콩 냄새가 풍겨왔고 기와 지붕 아래 나무 데크를 지나 안쪽 깊숙이 자리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원목 테이블 하나에 자개 장식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창 너머로 작은 대나무 정원이 내다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의자를 빼주고 제 지팡이를 테이블 바로 옆벽에 세심하게 기대어 세웠습니다. 마치 지팡이가 저를 향하도록 각도를 잡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며느리의 꼼꼼함이려니 했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넘기며
직원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최고급 콩국수 세트 둘이요. 우리 어머니가 소화가 약하시니까 면은 살짝만 삶아주시고요. 깨소금은 따로 담아주세요. 직원이 나가자 수진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 속상해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걱정 마. 나이를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저는 수진이 손을 토닥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며느리의 세심함이 매번 감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남의 속까지 저렇게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최고급 콩국수 세트가 세팅될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에어컨 바람이 병풍 가장자리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청년 직원 하나가 물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는데 유독 눈빛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보통 식당 직원들과는 다른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청년이 제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잔을 내려놓는 손동작이 이상했습니다. 물잔 밑에 빳빳한 냅킨 한 장을 깔며 잔을 놓는 동시에 냅킨 끝을 제 손등 쪽으로 슬며시 밀어 넣은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옆에 누가 있었어도 눈치채지 못했을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허리를 숙여 제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더니 거의 숨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청년은 눈으로 냅킨을 한번 가리킨 뒤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문 사이로 복도의 불빛이 찰나에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콩국수 냄새만 가득한 빈 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황당한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물잔을 옆으로 밀고 냅킨을 펼쳤습니다. 접혀있던 종이가 열리자 검은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팡이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글자 7개. 그 7글자가 눈에 박히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쿵쿵거렸고 귀 안쪽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마치 망치로 관자놀이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고 냅킨을 쥔 손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시선이 저절로 벽에 기대어 선 지팡이에 꽂혔습니다. 검은 오칠, 호두나무 손잡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촘촘하게 박힌 은빛 금속 장식. 도청장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치자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갖고 다니라며 신신당부하던 수진이의 목소리. 집무실에서 전화 받을 때마다 지팡이가 내 옆에 있는지 슬쩍 확인하던 수진이의 눈짓.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지팡이 잘 갖고 계시죠? 하고 물었던 것. 그것들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손바닥 위에서 냅킨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 지팡이가 지금도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울음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냅킨을 주먹 안에 구겨 쥔 채
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을 고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통화라도 하고 온 것인지 살짝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에 윤기를 다시 바른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지팡이 쪽으로 시선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져 있는 지팡이의 각도를 살짝 고쳐 잡았습니다. 마치 도청기의 수신 방향이라도 맞추듯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콩국수 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수진이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네 하고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콩국수를 떠넣었지만 고소해야 할 국물이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면발이 목구멍에 걸렸고 삼킬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수진이는 맞은편에서 제 그릇에 깨소금을 뿌려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죠? 여기 콩이 국산이라 고소함이 달라요. 응, 맛있다. 역시 네가 골라야 맛집이야. 칭찬하는 내 목소리가 제 귀에도 얼마나 공허하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오이 무침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임시총회 서류 최종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다 정리해 둘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총회. 그 단어가 귓바퀴를 때렸습니다. 수진이가 보름 뒤 총회를 말할 때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 말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내가 무엇을 넘기게 되는 건지 문득 섬뜩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죽어도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무릎 위에 놓인 지팡이가 한없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가락 끝이 저리도록 차가웠고 마치 살아있는 독사의 몸통을 움켜쥔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콩국수 괜찮으셨어요? 다음엔 냉면도 드시러 가요. 옆자리에서 수진이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응, 좋았어 하고 짧게 대답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절대로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팡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뚫어지게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던 물건이 이제는 나를 감시하는 차가운 기계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손잡이 및 은빛 장식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가 내 숨소리까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랑이 건물주 최말순이 이따위 것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친 저는 일부러 지팡이 가까이에 입을 가져다 대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정기예금 30억을 해약해야 되는데 거기다 셋째 상가 매매 계약도 다시 봐야 하고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30억짜리 정기예금도 셋째 상가 매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린 뒤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아침 수진이가 이 거짓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은행 이야기를 꺼내는지, 셋째 상가를 언급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을 버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많이 주무셨어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술 떠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내내 수진이의 얼굴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반응도 하지 마라. 어젯밤 지팡이 앞에서 흘린 말이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 반,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마음 반이 가슴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국그릇에 밥을 말며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전기예금 이율이 많이 올랐대요. 혹시 만기된 거 있으시면 재해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전기예금. 어젯밤 제가 지팡이 앞에서 흘린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챌 새도 없이 밥을 떠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셋째 상가 쪽 부동산 시세도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나중에 제가 알아볼까요? 셋째 상가. 두 번째 단어까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정기예금과 셋째 상가 매매를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무 맥락 없이 꺼내는 며느리.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고 미역국을 삼킨 목구멍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도청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한 가닥 희망,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숨기며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맞은편에서 국을 후후 불며 먹는 수진이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3년간 친딸처럼 믿었던 얼굴이 이제는 가면을 쓴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마치고 현관으로 나서면서 저는 일부러 지팡이를 거실 소파 옆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지팡이 안 가져가세요? 아이고, 깜빡했네. 오늘은 그냥 갈게. 무릎이 괜찮아. 최대한 멍한 표정을 지으며 허둥지둥 신발을 신는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지팡이를 들고 쫓아오려 했지만 저는 됐어, 됐다니까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수진이의 미간이 가늘게 찌푸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청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그 절박함을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가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물탱크 뒤편 녹슨 난간 앞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수십 년간 제 곁을 지킨 사람, 건물관리소장 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옥상이라뇨?
학수가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곧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은 것입니다. 저는 치마 주머니에서 어제 그 냅킨을 꺼내 학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구겨진 냅킨에서 희미한 콩국수 냄새가 났습니다. 학수가 접힌 종이를 펼쳐 읽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눈만 지켜봤습니다. 학수의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이내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어제 콩국수집에서 직원 하나가 몰래 넘겼어. 학수야, 내 방에 있는 지팡이 좀 확인해줘. 도청기가 진짜 있는지. 학수는 대답 대신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아는 보안 전문가를 제 집으로 보내 지팡이를 확인하겠다며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물탱크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그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열기가 엉덩이까지 달궈졌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옥상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수진이가 뒤따라온 건 아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학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팡이 손잡이 및 금속 장식에서 전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초소형 무선 송신기입니다. 무선 송신기. 그 5글자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을 찍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릎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과로로 쓰러지던 날 병원 복도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 눈물도 거짓이었을까요? 새벽마다 제 식은 땀을 닦아주던 그 손길도 전부 연기였을까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독사에게 등을 맡기고 잠든 토끼였던 겁니다. 학수야. 저는 바닥에 앉은 채 학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은 이를 갈듯이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을 속이고 내 피땀을 노린 그년을 절대 용서 못해. 증거를 잡아야 해. 반드시. 학수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낀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든든했습니다. 학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쪽지를 넘긴 그 청년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수가 먼저 내려가 상가 창고에서 낡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평소 하지 않던 그 차림을 하고 학수와 함께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콩국수집 뒷골목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학수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는지 콩국수집 쉬는 시간에 맞춰 도윤이가 뒷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도윤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끝 허름한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위험합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서빙을 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윤이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는 그 콩국수집에 자주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질 나쁜 부동산 개발업자, 그자가 수진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둘은 늘 안쪽 방을 잡고 밀담을 나누었고 도윤이가 음식을 날라줄 때마다 대화를 멈추곤 했지만 한두 번은 말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연남. 그 단어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겨우 3년입니다. 3년 전 병원 영안실에서 상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던 그 여자가 제 아들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엮여 있었다는 겁니다. 관절을 핑계로 치매를 걱정하는 척하며 제 곁에 달라붙어 있던 그 며느리가 뒤로는 다른 남자와 제 재산을 갈라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다방의 천장 선풍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갔고 그 소리마저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이명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윤이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름 뒤 임시총회에서 어르신을 치매로 몰아 해임시킬 계획입니다. 지분을 가진 친척분들에게 이미 돈을 뿌렸고요. 그 뇌물 내역이 적힌 검은 가죽 장부가 며느리분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총회가 사형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던 말이 이제야 진짜 뜻을 드러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을 바쳐 쌓은 모든 것이 그 뱀 같은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도 들었습니다. 내연남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저는 두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무실을 뒤지겠어. 학수가 즉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이미 사장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수진이가 바로 눈치챕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판단이 흐려질 뻔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도윤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고 단단한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장부를 빼오겠습니다. 26살 청년의 목소리가 낡은 다방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생면부지의 노인을 위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을 자처하겠다는 겁니다. 학수와 제가 동시에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결심을 마침내 꺼내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노려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30년 장사판에서 뼛속 깊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때 그건 10중 8구 뒤에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이었죠. 하물며 생면부지의 청년이 남의 사무실에 잠입해 금고를 열겠다고 자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너 목적이 뭐야? 도대체 왜 남의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학수도 팔짱을 끼며 도윤이를 경계하는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도윤이는 저의 매서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대신 앞치마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일어난 그 사진 속에는 구부정한 등을 한 할머니 하나와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속 소년이 접니다. 16살 때요. 도윤이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교복 소년의 얼굴에서 지금 도윤이의 눈매를 어렴풋이 찾을 수 있었지만 옆에 할머니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도윤이는 16살 부모가 진 빚 때문에 할머니와 단둘이 거리에 나앉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냉해로 멍이 든 사과 몇 상자를 어디선가 구해와 시장통 길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어 쩍쩍 갈라진 사과를 누가 사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팔리는 건 한두 봉지가 고작이었고 할머니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교복 차림으로 달려와 할머니 옆에 서서 손님을 불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불어올 때마다 할머니가 기침을 했고 그 기침 소리가 16살 소년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자릿세를 내지 않았다며 할머니의 사과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깔아놓은 신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빨갛게 멍든 사과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꺼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앞을 막아서자 덩치 큰 생선가게 주인이 도윤이의 교복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말에 따르면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리는 호통 소리와 함께 건물주 최말순이 상인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의 손목을 탁 쳐서 소년의 멱살을 놓게 하고는 상인들을 향해 불호령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나가다 눈에 거슬려서 한마디 한 정도의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다툼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도윤이의 기억 속에서 그날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할머니의 멍든 사과를 전부 사셨습니다. 상자째로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사과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통째로 사시고는 저랑 할머니를 국밥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국밥집? 그 단어에 아주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추운 날 얼어붙은 할머니와 소년에게 뜨끈한 국밥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값으로 얼마를 쥐어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서 할머니가 숟가락도 못 들고 울기만 하던 장면이 아련하게 스쳤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리고 상인들한테 속이 상해서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국밥 2그릇을 억지로 먹이시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도윤이의 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잊으셨겠지만 그날 밤 저희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오셨으면 나는 내일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이었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방의 천장 선풍기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도윤이의 젖은 목소리만 귀에 박혔습니다. 80 넘은 할머니가 손자를 두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것,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를 구한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밥 한 그릇이었다는 것이 제 가슴을 너무나 세게 때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저희 할머니 목숨을 살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어르신, 저는 그 빚을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밥 한 그릇.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은 사과를 사고 하도 많은 국밥을 사줘서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다고 여겼던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을 붙잡았고 1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저를 살리러 돌아온 겁니다. 앞만 보고 독하게 살아오느라 잊고 있었던 과거의 작은 선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핏줄인 며느리는 도청기를 심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칼을 들었고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 방패가 되어 나서겠다는 이 기막히고 잔인한 세상. 저는 쓴 웃음과 뜨거운 눈물을 동시에 흘리며 도윤이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에 갈라진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 녀석아. 대신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 내가 다치면 내 할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냐. 도윤이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학수가 자리를 바로잡고 앉으며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의 설계도면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학수는 볼펜 끝으로 도면 위에 복도와 계단을 짚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사무실이 있는 층의 외부 감시 카메라 위치, 엘리베이터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 경비원 교대 시간과 점심시간 공백까지 빈틈없이 짚어냈습니다. 30년을 관리소장으로 일한 사람의 기억은 설계도보다 정확했습니다. 학수는 볼펜으로 카메라 사각지대를 동그라미 치며 도윤이의 진입 동선을 한 줄로 그었습니다. 도윤이의 침투 방법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했습니다. 콩국수집 배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시켜 먹는 단골 메뉴가 있었으니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 업무용으로 쓰는 다단식 배달 철가방에는 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윗칸에는 신선한 음식을 담고 밀폐된 맨 아래칸에는 이전 배달처에서 수거한 빈 그릇과 잔반을 따로 분리해서 실어 나르는 구조였습니다. 장부를 빼낸 뒤 방수팩의 밀봉에 그 잔반칸 깊숙이 숨기면 설령 수색을 당해도 악취 때문에 뒤지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학수의 계산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년이 결벽증이 심해서 더러운 건 근처에도 못 가요. 그게 약점입니다. 학수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유니폼 단추 하나를 떼어내더니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무선 마이크가 내장된 단추로 바꿔 꿰맸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검은색 단추였지만 안쪽에 쌀알 크기의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몸수색을 당해도 절대 들키지 않을 물건이었습니다. 저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날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경계하고 있으면 작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수진이가 나를 완전히 무력한 노인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치매 환자 연기를 할 거야. 수진이가 나를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로 여기게 만들어야 해. 학수와 도윤이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낡은 다방 테이블 위에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기름때 낀 학수의 손, 굳은 살 박인 도윤이의 손, 그리고 주름 깊은 나의 손. 세 개의 손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비밀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선 저는 상우의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너머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눈물이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상우야,
어미가 그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일부러 물컵을 엎지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리모컨을 전화기인 줄 알고 귀에 대는 신용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달려왔을 때 저는 허공을 가리키며 상우야, 거기 왜 서 있어? 밥 먹으러 들어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순간 번뜩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시작됐다고 확신하는 그 미소를 저는 흐리멍덩한 눈 뒤에서 또렷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시작됐고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작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흐리멍덩한 눈빛을 만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집어 국을 떠먹으려 하고 수진이가 바로잡아주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숟가락이에요. 이걸로 드세요. 응? 아, 그래. 숟가락이 어디 갔나 했네. 반찬 이름도 헷갈리는 척하고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상우 학교 가는 날이지?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3년 전 죽은 아들을 학생으로 착각하는 시어머니. 수진이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능숙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상우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출장이라. 죽은 사람을 출장 보낸다는 그 대답이 얼마나 능숙한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입가에 묻은 밥풀을 냅킨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건물에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점심때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네. 그래, 가. 나는 괜찮아. 저는 일부러 초점이 풀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라. 그 손님이 바로 내 연남이라는 것을 수진이는 내가 알고 있으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수진이가 제 뒤로 돌아서는 순간 밥그릇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는 것을 저는 고개 숙인 채 확인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밥을 마친 뒤 저는 소파에 누워 금방 잠이 든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까지 흐리멍덩하던 눈이 단번에 또렷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표정이었습니다. 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갔어. 수진이 방금 나갔어.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로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차를 타고 건물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윤이는 가게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정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소형 수신기를 꺼냈습니다. 학수가 어제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유니폼 단추에 꿰맨 초소형 마이크의 소리를 이 수신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전원을 켜자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고 그 너머로 주방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도윤이가 이미 콩국수집 주방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1시 정각 학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암호였습니다. 수진이가 사무실로 출근한 뒤 내연남에게 연락을 했고 점심에 사무실로 초대해 최고급 콩국수 세트를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수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출발시켜. 두 글자를 보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두 글자가 도윤이를 적의 심장부로 보내는 명령이었습니다. 곧바로 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수진이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연남한테 오빠 점심때 사무실로 와. 좋은 소식 있어 하더군요. 좋은 소식이라니 그게 뭔데? 아마 총회 건 아닐까 싶습니다. 찬성표가 다 확보됐다는 소식일 겁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삼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신기 너머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철가방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배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칸에 신선한 콩국수 세트를 담고 만약을 대비해 두꺼운 방수 지퍼백을 앞치마 안주머니에 넣는 바스락 소리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맨 아래 잔방칸에는 오전 배달에서 수거해 온 빈 그릇과 시어 빠진 콩국물 찌꺼기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한여름 열기에 푹 사가 밀폐 뚜껑을 여는 순간 악취가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11시 40분 도윤이가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고 바람소리가 마이크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꽉 누르며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이어폰 줄이 미끄러졌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도윤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젯밤 도윤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할머니 목숨을 살렸다던 그 말. 그 청년이 지금 나를 위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무사히 돌아와라. 제발. 학수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경비 주차장 쪽으로 빠짐. 로비 비었음. 수신기 너머로 오토바이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이의 발걸음이 로비 바닥을 밟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학수가 미리 경비원들에게 1층 주차장 쪽 배수관 점검을 지시해둔 덕분에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딩 소리가 울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정적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도윤이의 숨소리가 살짝 가빠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지나쳐가며 멀어졌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내연남을 마중 나가기 위해 사무실을 비운 것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학수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수진 엘리베이터 탑승. 1층으로 내려감. 지금입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이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고 곧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빈 사무실 안에서 벽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위칸을 여는 소리, 그릇을 테이블에 세팅하는 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콩국수 그릇 뚜껑을 열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나란히 놓고 물컵까지 세팅하는 소리, 음식 배달을 마무리하는 척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든 뒤 발걸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고가 숨겨진 대형 서양화 액자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액자를 벽에서 들어올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그림을 한 손으로 받치며 조심스럽게 옆으로 미는 소리, 이어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더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마이크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저도 함께 숨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 번호가 틀리면, 혹시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 모든 작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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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6번의 버튼음이 울렸습니다. 내연남의 생년월일 6자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멎는 것 같았습니다. 6번째 음이 울리고 난 뒤 찾아온 정적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어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찰칵. 경쾌한 금속음이 울린 순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금고가 열린 겁니다. 수신기 너머에서 도윤이의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 청년이 해낸 겁니다. 금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작은 금속 물체가 딸깍거리는 소리. 검은 가죽 장부와 뇌물 송금 내역이 담긴 은색 저장 장치였습니다. 도윤이가 그것들을 방수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는 지직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앞치마 안주머니에 찔러 넣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묵직한 소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윤이가 미세하게 헉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마이크 너머로 도윤이가 당황한 숨소리를 내뱉는 것이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액자를 들어 올릴 때 손에 묻어있던 콩국물 물기가 액자 모서리에 살짝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세한 얼룩이었지만 평소 눈썰미가 매처럼 날카로운 수진이라면 반드시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려는 듯 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분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내연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왔습니다. 학수가 예상한 시간보다 2분은 빠른 것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신기를 쥔 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장부는 아직 도윤이의 앞치마 안주머니에 있었고, 액자 모서리에 콩국물 얼룩은 닦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쥔 채 벽에 등을 짚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내연남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들뜬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총회만 넘기면 이 건물 전체가 우리 거야. 그 늙은이 도장만 받으면 되니까. 그 말이 수신기를 통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삼킬 때였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배달 세팅을 끝내고 테이블 앞에 서 있는 도윤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이요?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도윤이가 침착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음식만 세팅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노크하고 들어와요. 수진이의 하이힐이 사무실 바닥을 또각또각 밟으며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음식 세팅을 훑어보는 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이어폰을 쥔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대로 도윤이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발 그냥 보내줘라. 그런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잠깐, 이 그림에 왜 국물이 묻어 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얼룩을 발견한 겁니다. 마이크 너머로 수진이의 하이힐이 액자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액자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훑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이거 음식 국물이잖아. 여기 이 모서리에 묻어 있어. 이 그림이 얼만지 알아? 당신 방금 이 그림 뒤에 손댔어요? 목소리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마이크 너머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림의 국물이요? 음식 세팅하다가 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능청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저라면 목소리가 떨렸을 텐데 도윤이는 마치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그 정도로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 떨어져도 눈치채는 여자였습니다. 세팅하다가 국물이 저 높이까지 튀어?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의 음성이 한 톤 더 올라갔고 이어서 복도 쪽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경호원, 여기 들어와요. 굵직한 발걸음 소리가 두 쌍 들어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차갑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몸 수색해요. 위부터 아래까지 샅샅이 다 뒤져.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신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기기가 침대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이가 잡힙니다. 앞치마 안주머니에 장부가 들어있으니 발각되면 끝입니다. 이 모든 작전을 짠 나 때문에 26살 청년이 잡혀가는 겁니다. 자책감이 목을 조이며 밀려왔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거친 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옷깃이 잡히는 소리, 도윤이가 윽하고 신음을 내뱉는 소리, 앞치마 주머니를 뒤집는 바스락 소리, 바지 주머니를 털어내는 찰찰 소리. 경호원들이 도윤이의 팔을 비틀고 상체를 강압적으로 뒤지는 것이 소리만으로도 뚜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도윤이가 통증을 참으며 낮게 끙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고 내연남이 옆에서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는 소리도 잡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10년 전에 은혜를 갚겠다고 나선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짓밟고 있구나. 그런데 마이크 너머로 경호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분명히 도윤이가 장부를 앞치마 안주머니에 넣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수신기에 귀를 바짝 들이댔습니다. 단추 마이크도 수색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번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거치지 않은 채 더 높은 톤으로 소리쳤습니다. 배달통 다 열어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뒤져. 목소리가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경호원이 철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칸 뚜껑이 열리고 콩국수 그릇과 반찬통을 하나씩 들어 올려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중간칸 뚜껑이 열리는 소리, 깨끗한 빈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 칸, 밀폐된 잔반 수거용 칸의 뚜껑에 경호원의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숨이 멎었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뒤진다면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의 앞치마에서 장부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수진이가 들어오기 직전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도윤이가 마지막 5초 사이에 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앞치마에서 방수 지퍼백을 꺼내 배달통 맨 아래 잔방칸의 밀폐 뚜껑을 열고 씌어 빠진 콩국물 찌꺼기 한가운데 깊숙이 쑤셔 넣은 것이었습니다. 장부와 저장 장치를 이중 밀봉한 방수팩이 썩어가는 잔반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다시 닫고 세팅을 마친 배달원처럼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그 5초의 판단이 승부를 갈랐던 겁니다. 이 청년은 저보다 훨씬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밀폐 뚜껑이 열리는 뽁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 너머로 무언가가 폭발한 것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흑, 우에, 경호원의 헛구역질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여름 열기에 하루 종일 푹 사가버린 콩국물 잔방과 썩어가는 반찬 찌꺼기의 악취가 사무실 전체에 진동한 것이었습니다. 시큼하고 비릿한 발효 냄새에 군내까지 뒤섞인 코를 찌르는 최악의 악취였습니다. 마이크에서도 주변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무실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수진이가 폭발했습니다. 아우 냄새, 냄새. 당장 그 더러운 쓰레기통 닫으라고. 평소 지독한 결벽증이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것도 참지 못하고 손에 물기가 묻으면 즉시 닦아내는 사람이었죠. 하물며 삭은 잔반 악취가 사무실 전체에 퍼졌으니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코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적나라하게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더러워. 오빠, 저기 서 있지 말고 여기로 와. 내연남도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배달부 당장 밖으로 내보내. 저 더러운 통이랑 같이 빨리 내쫓아. 수진이가 발작하듯 악을 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윤이의 등을 거칠게 밀어내는 소리가 들렸고 철가방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잔방칸 뚜껑이 다시 닫히는 뽁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잔반 속까지 뒤져볼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벽증이 수진이의 발목을 잡아준 겁니다. 저는 수신기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가라. 제발 그냥 나가게 해라. 마이크 너머로 도윤이의 발걸음이 사무실 문을 지나 복도로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경호원이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하고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철가방 손잡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 발걸음 사이사이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로 확인됐습니다. 그 손잡이를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도윤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딩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층수가 내려가는 윙윙거리는 소리. 한 층, 두 층, 세 층.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제 어깨에서 무거운 돌이 하나씩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 소리. 바깥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건물을 빠져나온 겁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다가 비로소 터져나오는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도윤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헐떡이던 도윤이가 숨을 가다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장부 구했습니다. 단 6글자였습니다. 그 6글자가 이어폰을 타고 고막을 때리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저는 수신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청 지팡이는 방 밖 거실에 있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아까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이면서도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던 26살 청년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떨리는 목소리로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통째로 쥐어짰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훔치며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학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이야. 도윤이가 해냈어. 학수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전쟁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습니다. 잔반 냄새가 배어있을 검은 가죽 장부와 뇌물 내역이 담긴 저장 장치가 이제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보름 뒤 임시총회 수진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해임시키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보름 동안 매일 밤 치매 연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수진이 앞에서 허공에 대고 웃고 밥상에 소금을 설탕이라 부르고 거실에서 상우를 찾으며 울먹이는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날만 기다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비닐에 쌓인 채 걸려있던 감색 맞춤 정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28년 전 상가 건물의 첫 번째 입찰에 나갈 때 맞춰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방부제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섬유향이 풍겼습니다. 어깨선이 날카롭고 허리가 딱 맞는 이 정장을 입으면 시장통의 호랑이 건물주 최말순이 돌아왔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고 정장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보름간의 치매 연기로 구부정하게 굳었던 등을 활짝 펴니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눈빛이면 됩니다. 현관으로 나서기 전 거실 소파 옆에 세워둔 도청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오칠, 호두나무 손잡이, 은빛 금속 장식. 한때 며느리의 사랑이라 믿었던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뚱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보름간 나를 감시하던 독사가 마침내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힌 겁니다. 지팡이 없이 곧게 편 허리로 현관을 나서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30년 전 시장통을 호령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상가 건물 대회의실. 기다란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지분권자인 친척 9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사촌 형제, 조카, 조카 사위까지 핏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앙 단상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 서류 뭉치를 쥔 채 준비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리 세워둔 대형 화면이 자리하고 있었고 회의장 양쪽 문 앞에는 수진이가 불러온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수에게 미리 전달받은 대로 총회 시작 시간보다 20분 늦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늦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학수, 도윤이와 합류해 대회의실 밖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도윤이가 품에서 잔반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검은 가죽 장부와 은색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장부를 받아주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수가 제 어깨를 한번 다독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형사들도 뒷문에서 대기 중입니다. 가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대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대회의실 안에서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문틈으로 열어둔 틈새를 통해 수진이가 단상에서 눈물을 짜내며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날로 심해지고 계십니다. 어제도 돌아가신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구분을 못 하십니다. 수진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이런 안건을 올리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지만 어머님의 건강과 상가의 미래를 위해 경영권 이임은 불가피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준비된 대본을 읊는 수진이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보름간 제가 직접 먹여준 치매 연기의 소재를 하나하나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내가 뿌린 미끼를 내년이 한 톨도 빠짐없이 주워 먹었구나.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미리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최말순 대표의 경영권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수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으로 대회의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짝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양쪽 벽에 부딪히며 회의장 전체를 뒤흔드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30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게 편 허리와 날카로운 어깨선으로 회의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한 발 한 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학수가 내 오른쪽에, 도윤이가 내 왼쪽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본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리모컨을 전화기로 착각하던 치매 노인이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눈에 불꽃을 담은 채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가 수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호통쳐온 이 목소리는 벽을 뚫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년이 내연남이랑 빼돌린 비자금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만큼 내 머리는 아주 쌩쌩해. 이뱀 같은 기집애야.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던 친척들의 팔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공포로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검은 가죽 장부를 수진이의 면상 앞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테이블에 탁 부딪히며 미끄러졌고 잔반 냄새가 미세하게 번졌습니다. 수진이가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내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비자금 장부야. 누구한테 얼마를 먹였는지 한 푼 단위까지 다 적혀 있어. 장부를 본 친척들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찬성표를 들었던 손이 떨리며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학수가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하더니 은색 저장 장치에 담긴 파일을 틀었습니다. 수진이와 내연남이 나란히 앉아 나누던 대화가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치매 걸린 줄도 모르고 도장만 꾹꾹 찍어. 바보같이. 친척들은 다 끝났어? 오빠 돈이면 다 돼. 사촌형 3억, 조카 2억, 조카 사위 1억 5천. 장부에 다 적어놨어. 녹음 속 수진이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메아리 칠 때마다 자기 이름과 액수가 불리는 친척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사촌형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너졌고 조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단상에 선 채 녹음이 흘러나오는 대형 화면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단상 난간을 꽉 붙잡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죽고 석 달 만에 내 연남을 만났다는 것도 다 알아. 내 눈물이 얼마나 싸구려 연기였는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금 들었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수진이가 갑자기 단상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어떻게 감히. 손톱을 세우고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덤벼드는 수진이의 팔을 학수가 재빨리 잡아막았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핏발이 서서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유지하던 효부의 가면이 산산이 깨져 바닥에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 뒷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형사 4명이 들어왔습니다. 학수가 보름 전부터 장부 사본과 녹음 파일을 넘겨 미리 대동해 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윤수진 씨, 업무상 배임, 횡령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차가운 은빛 수갑을 수진이의 손목에 채우는 찰칵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갑에 묶인 두 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수진이를 향해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기만한 죄값 감옥에서 평생 피눈물로 갚아라. 수진이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한 수진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이 부서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수진이를 대회의실 밖으로 끌어냈고 하이힐이 복도 바닥을 끌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학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수진이 내연남도 방금 건물 밖에서 체포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테이블에 남아있는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촌형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 조카 사위는 테이블 밑에서 무릎을 떨고 있었습니다. 니들 지분은 오늘부로 전액 강제 환수한다. 이에 있으면 지금 말해. 이에 있는 사람은 수진이 뒤를 따라가도 되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이 제 승리의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나뒹구는 검은 가죽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잔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이 장부 한 권이 수진이의 3년짜리 계획을 통째로 무너뜨린 겁니다. 등을 돌려 대회의실을 나서는 제 옆에 도윤이와 학수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 상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다시는 아무도 착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내연남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뇌물을 받아먹은 친척들의 지분은 전부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나니 건물이 달라졌습니다. 학수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관리팀을 꾸렸고 세입자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면 문구점 김 사장이 사장님, 요즘 걸음이 가벼우시네요 하고 엄지를 들었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무릎이 여전히 쑤셨지만 가슴이 가벼우니 걸음도 가벼운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장통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 도윤이의 할머니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이어진 인연이 돌고 돌아 제 목숨을 살렸는데 정작 그 할머니에게는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고르고 단골 정육점에 들러 양념갈비찜을 넉넉하게 포장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할머니 댁 좀 가자. 내가 과일하고 갈비찜 샀어. 어르신, 그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시끄러.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주소 불러. 도윤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택시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번화한 거리가 끝나고 좁은 골목길이 시작되자 택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언덕이 나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과일 바구니를 한 팔에 끼고 갈비찜 봉지를 다른 손에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계단은 시장통에서 참기름통을 지고 오르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단 위로 작고 허름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가 좁은 골목 위로 널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도윤이가 자랐구나 싶으니 가슴이 저몄습니다. 도윤이가 낡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을 한 도윤이의 얼굴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 한쪽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조그만 빨간 고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묻어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깨끗한 남색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10년 전 시장통에서 멍든 사과를 팔던 그 할머니, 동상으로 퉁퉁 부었던 손, 상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던 그 구부정한 등, 그 모습이 눈앞에 할머니와 겹쳐지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고 떨리는 손으로 마루 기둥을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는 과일 바구니와 갈비찜을 마당에 내려놓고 마루로 올라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마른 등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마르셨을 텐데 그때 저는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가버렸습니다. 형님, 손자 참 반듯하게 잘 키우셨소. 이놈이 내 목숨을 살렸소.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도윤이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며 울었습니다. 동상 흔적이 남아 마디마디 굵어진 할머니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소. 세상이 참 좁소. 사장님, 나는 그 뒤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날 국밥 사주신 그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면서 매일 빌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10년간 기도한 할머니,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손자. 이 집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도윤이가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청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앞만 보고 독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이 허름한 마루 위에서 전부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거창한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저는 도윤이를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도윤이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수 소장이 내년이면 은퇴야. 그 뒤를 내가 이어받아라. 상가 총괄관리소장. 그 자리를 너한테 맡기고 싶다. 도윤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서 듣던 할머니도 입을 가리며 놀랐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너 같은 놈이라니. 목숨 걸고 남의 금고를 따는 배짱에 잔반통에 증거를 숨기는 머리까지 가졌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30년 장사판에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린 적 없어. 도윤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의 등을 밀며 어르신께 인사 올려 하고 재촉했고 도윤이가 마루 위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시장통에서 교복 멱살을 잡힌 채 할머니를 지키던 소년이 이제 이 상가를 지킬 청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아들 상우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사들고 조용한 납골 땅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 너머 아들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장에서 매일 아침 걸레로 닦던 그 웃는 얼굴이 여기서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상우야, 수진이 잡았다. 내 어미 상가도 지켰고 그녀는 감옥에 있다. 뇌물 받아먹은 친척놈들도 다 정리했어. 이제 걱정 마라. 한 달 전만 해도 치매 연기를 하느라 흐리멍덩하게 만들었던 눈이 납골 땅 유리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 눈이 이제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지하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상가를 호령하던 강인한 최말순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우야, 어미한테 새 가족이 생겼다. 피는 안 섞였지만 내 자리를 대신할 만큼 든든한 사람들이야. 그날 저녁 저는 상가 건물 최상층 집무실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학수, 도윤이, 도윤이의 할머니, 그리고 저. 네 사람이 둥근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학수가 가져온 막걸리를 따르고 도윤이가 콩국수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상 위에 펼쳤습니다. 잡채, 전, 불고기, 그리고 콩국수까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콩국수가 마지막 상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이런 귀한 데서 밥을 먹어도 되나 하며 손사래를 쳤고 저는 형님, 여기 내 집이고 형님은 내 가족이니 당연한 거요 하고 막걸리를 따라 드렸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무실에 가득 찼습니다. 이 방에서 저는 수십 년간 혼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전화를 받고 세입자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아들 상우가 살아있을 때도 이 방에서 둘이 밥을 먹은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학수가 막걸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옛날 시장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반찬을 집어들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이와 친척들에게 받았던 피부치의 배신감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의 온기로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년간 수진이의 다정한 손길로 채워져 있던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진짜 따뜻한 것으로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진짜 핏줄은 호적에 적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내민 손을 맞잡을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내민 국밥 한 그릇이 도윤이의 할머니에게 돌아갔고 그 한 그릇이 10년을 건너 저를 살리러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헛된 선행은 없었습니다. 저는 학수의 투박한 손, 도윤이의 거친 손, 할머니의 마른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상위에서 겹쳐졌습니다. 이 손들이 제 남은 인생의 기둥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상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 상가에 허튼 수작 부리는 놈들은 이 최말순과 내 새로운 가족들이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들 마. 호탕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학수가 박장대소했고 도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고 할머니가 아이고 이 양반 여전하네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나이 듦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살아온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결국 내 곁에 남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 힘이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선행은 없었고 바르게 살아온 궤적은 반드시 보답받는 것이었습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상가 건물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남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한 최말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학자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안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밖으로 받는 일을 의식하지 않으면 한 되의 곡식이 만 섬의 은혜가 된다. 오늘 이야기의 말순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건넨 국밥 한 그릇, 본인은 까맣게 잊었지만 받은 사람은 10년을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샘속 가득한 며느리의 3년짜리 정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살다 보면 내가 흘린 작은 선의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힌 선행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생각지 못한 순간에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 데가 없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10년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